1997년 일본 고베시. 평화로운 이 도시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의 어린이가 연쇄적으로 살해당하고 범인은 경찰과 언론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이 사건은 이후 일본 형법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일본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낸 사건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10살 소년 습격. 1997년 2월 10일 고베시 스마구에서 10살 소년 A가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소년은 머리에 둔기 공격을 받고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소년은 목숨을 건졌지만 범인의 정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지만 불과 몇 주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사건, 10살 소녀 살해 사건. 1997년 3월 16일 스마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10살 소녀 B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칼에 찔린 채 버려졌고 범인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연한 범행인지 연쇄적인 사건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파악한 결정적인 단서는 피해자의 상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사용한 방식이 매우 정교하고 공격 위치가 매우 정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인 살인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일본 사회를 뒤흔든 11살 소년의 죽음. 1997년 5월 27일. 그리고 5월 27일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마구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한 소년의 머리가 발견됩니다. 시신은 사라졌고 남아있는 것은 머리뿐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신중하게 잘라낸 후 그것을 공공장소에 전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11살 소년의 이름은 나카무라 준. 그는 단순히 하굣길에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붙잡혀 잔혹한 살인을 당했습니다. 일본 전역은 패닉에 빠졌고 경찰은 즉각 연쇄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범인은 사건 이후 일본 경찰과 언론을 조롱하는 듯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는 명백한 도전장이었습니다. 범인의 편지 내용. 이것은 사회를 향한 경고다. 나는 키라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다. 나를 막을 수 없다. 경찰 따위로는 나를 잡지 못한다. 편지는 특이한 문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또래 아이들과 달랐으며 단어 선택도 매우 독특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지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도발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편지에는 연쇄살인의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범인은 스스로를 사카키바라 세이토라 칭하며 세상이 자신을 억압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인간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으며 일본 사회는 더욱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후 경찰은 이 연쇄살인범을 검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범인은 14살 중학생이었습니다. 30대, 40대의 성인 남성을 예상했던 경찰과 언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년의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의 성장 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1997년 6월 28일 경찰은 결국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든 범인은 예상과 달리 14살의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놀라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놀라거나 저항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차분하게 경찰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잡았군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었네요. 경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두려워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경찰 신문이 시작되었을 때 사카키바라는 담담하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나는 신의 심판을 돕고 있었어요. 인간들은 나약하고 의미 없는 존재들이죠. 나는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한 것뿐이에요. 그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범죄 심리학자들이 사카키바라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상보다 더욱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는 대신 어릴 때부터 잔혹한 소설과 폭력적인 콘텐츠에 심취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연쇄살인범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내레이션. 사카키바라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사회를 심판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소년법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범죄자는 사형은 물론이고 중형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14세의 사카키바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결국 보호 처분을 받고 시설에서 교화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00년에 소년법을 개정하여 14세 이상이면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카키바라는 보호소에서 2004년까지 복역한 후 21살이 되던 해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소 이후 행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2015년 자신의 자서전을 출판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절망 속의 회오리였으며 이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기보다는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자 피해자의 가족들은 극렬히 반대했고 결국 출판사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의 현재 행적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그의 새로운 신분과 거주지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에 크나큰 변화를 불러왔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남긴 것, 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학교 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논의 활성화, 잔혹한 범죄자들의 재사회화 문제에 대한 논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윤리 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베 아동 연쇄살인 사건을 통해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범죄의 전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년 범죄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교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